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기출 특강 2회차예요, 세무에게. 그래서 기출 특강에 좀 이제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문제를 먼저 푸시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출 특강의 취지 자체가 그냥 문제를 단순히 풀어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취지보다는 이제 기출에 나온 규정 중에서 좀 헷갈려하는 주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려운 주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기출의 출제 의도가 이거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함정으로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미래의 기출 문제에는 이렇게까지 출제될 수도 있다가 이제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푹 풀고 직접 틀려보고, 그쵸? 또 왜 틀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또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까지 한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18년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55회. 내년도는 57회죠. 57회 세무사죠. 57회. 그래서 김국세 씨 이제 많이 등장하죠, 시험에서. 남성 65세인데요. 소득세가 30점으로 출제했는데 이 해에는 소득세가 어려웠어요, 일단. 이 해에는 소득세가 어려운 해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소득세가 좀 평이했죠. 그래서 좀 번갈아가는 특징이 있긴 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되 소득세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금융소득 항상 나오고요. 퇴직이랑 근로가 섞여 있었어요. 일단 퇴직이 나오면 일단 공부를 안 하는 수험생이 꽤 많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주제에 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임원퇴직 소득 한도 초과에 구하는 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난해한 난이도예요. 어려운 난이도. 그리고 오른쪽에 연금소득 또 만만치 않죠. 연금소득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또 연금이랑 기타랑 섞여서 나오면 소득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꽤 어려운 난이도에 시켰어요. 게다가 이 문제가 진짜 어렵게 했던 건 물음 1 보시면 얘는 금융소득이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물음 2를 한번 봐보시면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갑자기 있어요. 근데 물음 2를 보면 퇴직소득이 있고요. 물음 3에는 동그라미 3에는 연금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출제 경향은 물음 1에서 금융소득 싹 다 묻고, 물음 2에서 퇴직소득 싹 다 묻고, 물음 3에서 근로 싹 다 묻고, 물음 4에서 연금 싹 다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에는 소득세를 맘먹고 어렵게 냈다라고 하는 게 물음 2에 금융, 퇴직, 연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자료에서 직접 찾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나마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담겨 있어서 모르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 이렇게 앞뒤로 넘겨서 풀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앞뒤로 넘겨서 직장 문제 어디 있었지? 연금소득 어디 있었지? 그럼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일단 물음 보시면 물음 3에도 근로소득 금액만 묻지 않고요. 갑자기 퇴직소득 과표가 들어가요. 또 갑자기 또 물음 4에도 연금 기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 찾는 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소득세가 어려운 해였고요. 그래서 물음일의 금융소득은 이제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물음일은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물음이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좀 볼게요.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한 소득세. 그래서 우선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 그래서 조문은 63조 있어요. 63조. 63조가 세액 계산의 특례를 모아둔 조문이에요. 그 중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의 세액 계산 특례예요. 세액 계산 특례. 제목이 세액 계산 특례.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그 금액의 다음에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하래요. 일단 공제를 2개 때려야 돼요. 이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 퇴직소득에서 예전에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근속연수 공제예요. 이거는 어차피 문제에서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다. 어쨌든 기본공제와 근속연수 공제를 2가지를 빼래요. 기본공제와 근속연수 공제를 2가지를 빼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자소득으로 이제 분류는 돼 있지만 성격은 퇴직소득의 성격도 있다예요. 왜냐면 직장공제 자체가 직장에 내가 입사해야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직장공제 가입일부터 퇴사일까지 이제 쭉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에요. 그게 이제 퇴사나 이제 그 탈퇴를 하면서 일시에 실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것처럼 얘는 분리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때도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액계산 특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퇴직소득처럼. 퇴직소득처럼 기본공제 40%를 빼주고요. 근속연수공제라는 걸 빼줘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납입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시고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래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연분연수법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고 외우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소한 세액 계산의 틀에는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럼 이유를 잘 기억하시면 내가 직장공제에 한 10년간 가입을 해서 이 초과반환금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이거 10년간 형성된 소득이잖아요. 10년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됐잖아요. 근데 요 기본세율이라는 거는 소득세에서 말하는 6에서 42%의 기본세율이라는 거는 1년간 소득에 대한 세율이에요. 저 세율의 의미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6에서 42%를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10년간 형성한 소득이잖아요. 그럼 이걸 1년치로 먼저 바꿔서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근속연수를 먼저 나누라는 거예요. 납입연수를 나누라는 거예요. 납입연수를. 그래서 소득에서 이게 10년치 소득인데 근속연수를 이렇게 나누면 이게 1년치 소득이 됐죠. 그럼 여기에 1년치 해당되는 세율인 기본세율을 곱하는 게 소득세의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연분연수법이. 근데 이렇게까지 곱하면 1년치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의 세율을 곱해서 초과반환금의 1년치 산출세액이 된 거고요. 이게 산출세. 다시 이 사람이 10년간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속연수를 또 곱하라. 라는 게 이제 연분연수법의 취지예요. 연분연수법. 그래서 연분연수법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퇴직소득에서도 이해하려면 이 기본세율이라는 게 1년간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율이다. 요게 좀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요게. 그래야지만 요 근속연수를 먼저 나눈다라는 개념이 정리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1년치 소득. 거기에 1년치 세율, 거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이 사람이 형성된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 이게 연분연수법이에요. 연분연수법. 근데 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40%랑 근속연수 두 가지를 빼래요. 이게 이제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금융소득 관련 자료에서 양가로 1 보시면 이게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이에요. 13년 9월 1일에 A에 공제에 가입해서 20년 6월 30일에 탈퇴할까지 총 3천의 공제를 납입했고 탈퇴 시 4천의 반환금을 수령해서 초과반환금이 1,000만 원인 상태예요. 초과반환금이 1,000만 원, 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3년 9월 1일 그러면 14, 15, 16, 17, 18, 19 6년 얼마 이랬죠. 6년 얼마 이랬잖아요. 그럼 그 1년 미만을 1년으로 볼지 안 볼지 조문에 적혀 있어요. 여기 괄호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라고 이런 거 괄호에 좀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기 때문에 6년 몇 개월이랬을 때 7년이란 거예요. 7년. 7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에요. 7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 1,000만 원에 4천에서 3천을 뺀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순서대로 공제하라 그랬죠. 첫 번째, 기본공제 40%. 두 번째, 근속연수 공제. 네, 죄송한데 원래 기출문제에는 이 근속연수 공제 표가 있는데요. 2018년부터 상인공에서 이걸 PDF 파일로 캡처해서 올렸어요. 이전까지는 한글 파일로 올려서 저희가 그냥 문제지에 쓰는 게 편했는데 이 다음에부터는 이걸 직접 쳐야 됐어요. 캡처해서 올린 거라서 이게 복붙이 안 돼요. 전환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 사진 찍어서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일일이 쳐야 됐어요, 일일이 치다가 이 근속연수 공제표를 이제 못 쳤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죄송하지만 이제 근속연수 공제를 스스로 좀 찾아서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뺀 게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이에요. 요렇게 뺀 게. 직장공제 초과반환. 그럼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자, 해설을 좀 봐야겠네. 이 금액까지가 근속연수 공제가 2.5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350만 원이 나와요. 350만 원. 근데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 350만 원은 7년간 공제에 돈을 넣어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율을 부과할 때 7년치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안 맞는다예요. 그래서 7년으로 나누시면 1년치에 대한 소득을 만든 거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야 돼요. 거기에 세율. 근데 지금 금액이 작으니까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요 정도는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요게 50만 원이고 1200 이하여서 6%다라고 좀 미리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거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그래서 머릿속에는 연분연수법을 기억하시되 연분연수법의 그 이제 규정의 논리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에요.
이게 원천징수세, 이게 원천징수세.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의 원천징수세. 어렵지 않죠? 근데 외워야 될 거 이 두 가지 외워야 되죠. 기본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그 다음에 연분연수법. 연분연수법. 그래서 요거 주제는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때 나와서 많이 틀렸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퇴직소득 한도 초과에 올해 그래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험생이라면 힘있게 보셔야 되는 주제예요. 퇴직소득. 그래서 이 문제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에 맞춰서 문제를 좀 수정했어요. 기출문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2점 자료를 보시면 김국수 씨가 10년 7월 1일에 임원으로 입사해서 20년 6월 30일에 퇴직하고 816의 퇴직급여를 받았대요. 근데 17년부터 6월 31일까지의 총급여 630이 나와 있고요. 11년 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A 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액 158.5가 나와 있고 4점에는 20년도에 지급받은 어떠한 급여 등이 좀 주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위쪽까지. 그 상황에서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구하래요. 그럼 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기초 이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얘는 소득세법 22조에 있는데 퇴직소득 금액은 이제 어떤 소득이냐 뭐 공적연금, 일시금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임원 퇴직소득 할 때는 요 다만자를 좀 익혀보시면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은 괄호를 쭉 건너뛰고 여기 있네요. 예, 퇴직소득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게 한도액이 되겠고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대요. 임원 퇴직소득은 어떠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대요. 왜냐면 퇴직소득이 아무래도 유리한 게 두 가지가 유리해요. 첫 번째 분류과세 때문에 누진세율이 부과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환상급여 공제제도 때문에 이제 공제 금액이 커요. 그 두 가지 혜택 때문에 임원들은 퇴직소득을 좀 이제 내 돈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이제 퇴직소득을 한탕 챙겨서 이제 세부담을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까지만 근로 이제 퇴직이고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요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근데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쌓아둔 퇴직금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서 한도 규정을 신설했더라도 이전 것까지는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년 이후, 12년 이후, 12년 이후부터 적립한 퇴직금이 한도까지만 퇴직, 한도 초과 근로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쌓여야 돼요. 그 이제 연도를 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이제 퇴직소득은 이제 1항 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추정해 보시면 이게 공적연금 일시금이에요. 공적연금 일시금은 회사에서 뭐 임원들과 전혀 관련 없이 국민연금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외하고요. 11년 12월 30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한 금액을 이제 퇴직소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년 이후 퇴직금만 한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12년 이후 규정만 한도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문 찾아보는 건 되게 좀 어려워요. 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 조문을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임팩트하게 수험적으로 좀 가르치면요. 내가 입사일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이제 몇 년 정도 일했는지 문제에 주어지면 그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퇴포 포함 3,900이라는 게 300만 원씩 12달 받고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제에서는 퇴직금이 엄청 크게 나오지만 보통 대기업 입사하신 분들이 10년 정도 일했을 때 받는 퇴직금이 5천에서 1억 사이에요. 아무나 1억 넘기 힘들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디 은행이라든지 대기업 이제 임원 말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막 5억, 7억 이런 숫자가 나와서 그게 더 직감이 안 되지만 한 달치 급여가 쌓인 거예요. 한 달치 급여가 쌓이고 거기에 운영 수익이 좀 덧붙여진 게 우리가 받는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는데 12년 이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12년 이후에 일한 걸 가정을 하면 12년 이전분은 퇴직소득이요. 무조건 퇴직소득이에요. 이때는 한도 규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임원도 무조건 퇴직금이에요. 무조건 퇴직금. 근데 12년 이후 받은 금액은요.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이고요. 한도 초과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근로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퇴직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결국 이 3억 중에서 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냐를 아셔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다 구해야겠죠. 12년 이전 퇴직금, 12년 이후 중에서 한도액 이걸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억 중에서 한도 초과액이 50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찾는 게 이 퇴직금의 이제 규정인데
요 순서로 좀 문제를 푸시는 게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 스타일 되시면 사실 이런 순서가 필요 없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자료를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이 순서를 정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근성연수를 다짜고짜 구하세요. 근성연수. 근성연수를 구하셔야 돼요. 근성연수. 그리고 나서 12년 이전 이후분 퇴직금으로 쪼개세요. 12년 이전 이후분으로 쪼개서 12년 이전분은 전부 퇴직소득, 12년 이후는 한도까지 퇴직소득. 그래서 마지막에 한도액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도까지만 퇴직소득,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 이렇게. 그래서 근성연수부터 구하세요. 근성연수. 근데 근성연수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근성연수를 구할 때 이제 총 근성연수를 월수로 계산하셔야 돼요. 총 근성연수를 월수로 산정하는데 이때 법인세와 차이가 나는 점이 1개월 미만 절사가 아니라 소득세는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봐요. 소득세는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봐요. 법인세와 차이예요. 법인세는 임원퇴직소득 한도 구할 때 절사하죠. 소득세는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봐요. 그래서 일단 총 근성연수를 월수로 산정하셔야 돼요. 월수로. 월수로 산정하시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해야 돼요. 12년 이전 근성연수를 구하셔야 돼요. 12년 이전 근성연수를 구해야 돼요. 12년 이전 근성연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나와요. 12년 이후 근성연수가 자연스럽게 1 빼기 1을 통해서 나와요. 1 빼기 1을 통해서. 됐죠? 근성연수를 이렇게 세 칸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세 칸을. 그래서 요 총 근성연수 다 이제 이게 쓰이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쓰이니까. 이게 쓰이니까 구하는 거예요. 쓰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요. 이제 12년 이후 퇴직금, 12년 이전 퇴직금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총 받은 퇴직금에서 맥스 A, B를 펼 텐데 사실 조문에서 맥스라고 안 돼 있고 둘 중 선택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선택하기로 한다. 근데 항상 세부법은 세부담 최소화 과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에선 퇴직금이 많은 게 유리하죠. 사실상 퇴직금이 많은 게 유리해요. 그래서 퇴직금을 많게 하기로 한다는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을 많게 하기로 한다는 단서가 있을 때도 맥스를 쓰시는 거예요. 맥스. 그래서 퇴직금을 많게 하려면 12년 이전 퇴직금이 만약 정관에 너가 이때 퇴직하면 얼마를 줬어야 돼 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의 퇴직금이 그냥 회사에서 이제 얼마라고 정해준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외우실 건 없고요. 얘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회사들은 정관에 이 금액이 안 적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들은 정관에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이 사람은 이게 없잖아요. 과연 얼마까지가 12년 이전 퇴직금일까? 이걸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에서는 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총 받은 퇴직금 중에서 총 근속연수분의 12년 이전 근속연수로 안분을 하면 그게 12년 이전 퇴직금이다 라고 이제 산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속연수로 안분한 거예요. 총 근속연수 중에 12년 이전 근속연수.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한 거죠. 요 퇴직금을 구한 거예요. 여기 퇴직금. 12년 이전 퇴직금을 구한 거. 얘는 한도 없이 무조건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요 금액을 크게 시키는 것이 납세자한테 유리하다. 퇴직금을 높이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이후 퇴직금은요. 총 퇴직금에서 요 12년 이전 맥스 AB로 구한 걸 빼면 12년 이후가 나오는데 12년 이전을 구하든지 12년 이후를 구하든지 둘 중 하나만 구하시면 자연스럽게 논리는 형성될 거예요. 이게 2단계고요. 3단계 한도 이게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도는 이제 두 가지 합계액을 구해야 돼요. 짜증나지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짜증나는데 지금 두 개 합계액 구해야 돼요. 그래서 2020년 이전분까지의 퇴직금 한도는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액이니까 17, 18, 19가 되겠죠. 20년 이전. 17, 18, 19. 요 3년분은요. 총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해야 돼요. 3년을. 법인세는 얼마였죠?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이죠. 법인세법 시행령상 한도는 퇴직 전 1년간 한도액인데 소득세는 좀 더 보완했어요. 그 이후에 생겨난 조문이기 때문에 더 보완했어요. 그래서 임원이 퇴직 전에 급여를 높여서 퇴직금 한도를 높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 연평균 환산액으로 바꾼 거예요. 3년간 연평균 환산액으로 바꾼 거예요. 법인세는 1년이에요. 소득세 3년이고요. 그리고 이게 10%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10% 곱하기 3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0%의 의미가 뭐냐면 요 1년 연봉에서 한 달치로 바꾼 거예요. 저 10%를 곱한다는 게 사실은. 퇴직금이 한 달치 월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12분의 1이 약 10%랑 숫자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10%를 곱한다는 의미가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하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 그게 적정 퇴직금이다. 그건 근퇴법에서도 정한 퇴직금이다라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근데 다짜고짜 세배까지는 해줄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냥 세배는 소득세에서 정한 그냥 임의의 숫자예요. 다짜고짜 세배 해줄게.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의 3배까지는 그래 임원이 좀 잘해서 받은 걸 수도 있으니까 퇴직금으로 해줄 겐데 그냥 임팩트하게 묶어서 30%로 기억하세요. 저거를 30% 기억하세요. 네,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10% 곱하는 이유는 한 달치 월급으로 환산한 과정이고 그게 적정 퇴직금이다 수준인데 소득세는 3배까지는 허용할게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나서 12년 이후의 근속연수를 곱해야 돼요. 12년 이후의 근속연수. 12분의 12년도 1월 1일, 19년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12년부터 19년까지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20년 이전 퇴직금 한도액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소득세는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봉이고요. 연봉은 근데 장난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 평균액으로 갔고요. 이 10% 곱하기 3배 한 게 한 달치 월급의 3배 정도까지 인정해주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게 이 사람이 퇴직금이다요. 근속연수를 곱한 게. 요게 이제 산식 의미예요. 근데 올해는 이 3배도 많다 해서 2배로 바꾼 거예요. 올해는 2배로 바꿨는데 이것도 소급과세 적용 안 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만 20%. 그래가지고 이제 수험생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20년도 총급의 연평균 환산액이에요. 10% 곱하기 2배 합쳐서 20%고요. 올해 일한 근속연수. 두 개 합계액의 한도액이다. 두 개 합계액의 한도액. 두 개 합계액. 근데 요 총급여액에는 여기서 이제 많이 틀려요. 이 퇴직급여 산정할 때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딱 2가지만 더 하시는 거예요. 급여. 연봉 같은 급여 있죠. 그냥 본봉. 두 번째가 주주총회 결의 등의 상여.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2가지만 이 퇴직금 한도 구하는 산정에 들어가셔야 되고 나머지 인정상여,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인정상여,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거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법인세랑 똑같아요. 이건 법인세에도 있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1개월만일 때 절사가 아니라 1개월이에요. 소득세는 절사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는 절사하는 규정이 없고요.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와서 근속연수 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칸을 띄워놓고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요 칸을 띄워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물음이에 동그라미 2번을 풀 거예요.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그래서 괄호에 한도 초과액이 가급적 작게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건 퇴직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정한다라는 것이고 그게 맥스를 써라라는 거예요. 아까 그 12년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을 높게 만들어라. 그래야지만 한도 초과액이 적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근속연수부터 산정하시라 그랬죠. 첫 단계니까 지금 차근차근 풀어보면 지금 입사일이 언제예요? 10년 7월 1일. 퇴사일이 언제예요? 20년 6월 30일. 그럼 10년이랬어요. 10년. 120개월이에요. 120개월. 월수로 하라 그랬죠. 이 사람 10년 120개월 일했어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죠? 12년 이전 근속연수를 구해놔야 돼요. 12년 이전 근속연수. 그럼 지금 1년 6개월이랬죠. 10년 7월 1일부터 12년 1월 1일까지 1년 6개월이랬죠. 18개월 이랬어요. 18개월. 그럼 자연스럽게 12년 이후 근속연수는 120에서 18개월 빼면 되죠. 120에서 18개월 빼면 102개월 이렇게 된 거예요. 102개월. 이렇게 근속연수를 해놓으면 이제 뭔가 까먹더라도 막구가 잡혀요. 그럼 우리가 12년 이전분은 전부 퇴직이고 12년 이후분은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이니까 먼저 12년 이후 퇴직금을 구해볼게요. 이 사람 퇴직금 얼마 받았어요? 816 받았어요. 816. 120개월 지금 10년 일해서 8억 1600만원 받았는데 이 중에서 12년 이전 퇴직금을 빼야 돼요. 12년 이전 퇴직금을 빼야 돼요. 그럼 먼저 정관에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걸 빼는데 그게 아까 양가로 3에 있어요. 11년 12월 31일 퇴직한다 가정할 때 A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 158.5. 이거는 뭐죠? 무조건 퇴직소득.
무조건 퇴직소득. 한도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소득. 두 번째, 이 정관의 규정이 없는 법인들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뭘 만들었냐면 총급여, 총퇴직금 중에서 120개월분의 18개월로 나눈 근속연수를 안 분한 금액이 12년 이전 퇴직금액이다. 둘 중에 너가 선택해라 라고 법은 정해놨어요. 근데 퇴직소득 유리하게 하려면 맥스 쓰시는 게 좋다. 퇴직금이 큰 게 좋으니까. 그럼 이제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22.4 나오나봐요. 122.4. 그래서 158.5가 유리한 거예요. 158.5. 그럼 우리가 여기 금액 158.5라고 산정을 해놨고요. 이거는 무조건 퇴직소득이에요. 무조건 퇴직소득. 12년 이전분은 무조건 퇴직소득. 그럼 자연스럽게 102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구할 수 있겠죠. 816에서 158.5 이렇게 뺀 게. 요 금액이 12년 이후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12년 이후 퇴직금. 그럼 816에서 158.5를 뺀 금액은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도액을 구하는 거예요. 한도액. 근데 한도액은 두 개 합계액으로 구한다고 그랬지. 이제 개정돼서. 첫 번째는 20년 이전분, 이제 왼쪽 PPT 같이 따라오시면요. 3년간 연평균 환산액을 먼저 계산하셔야죠. 그게 양가로 2에 있었죠. 17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1일까지 A로부터 받은 총 금액은 630이래요. 630. 630. 3년치로 나누시고요. 연평균 환산액. 그리고 원래 FM은 10% 곱하기 3배예요. 근데 그냥 외워서 30%. 외워서 30%. 그리고 근속연수 곱해야 되죠. 근속연수 월수로 곱해야 되는데 여기 구해놨잖아요. 저희 12년 이후 근속연수 구해놨잖아요. 근속연수. 근데 월수로 해서 좀 짜증나는 거예요. 월수로 계산했지만 이게 사실 근속연수죠. 근속연수. 이게 8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8년 반. 이게 종정 규정이고요. 올해 개정된 거 어떻게 되냐면요. 20년분 총급여액이고 올해 처음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얘는 원래 3년으로 해야 되지만 3년이 될 수 없어요. 올해 1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임팩트하게 어떻게 계산하면요. 일단 양가로 4에 있죠. 양가로 4에 A로부터 20년도에 지급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급여 4,800 들어가고요. 상여금 2천만 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19년 11월 달에 결의에 따라 지급받은 200만 원은 작년도 소득이니까 그거 뺀 1,800만 원만 들어가야겠죠. 오른쪽에 근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안 돼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안 돼요. 직무 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퇴직금 한도 구할 때 재원에는 안 들어가요. 근태법에서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태법 준용한 거기 때문에 근태법에선 총급여랑 상여만 들어가요. 상여도 인정상여 말고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만. 그래서 6,600에서요. 원래 이거 잡으세요. 연평균 환산액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FM대로라면 6개월 치니까 6분의 12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한 다음에 다시 12분의 6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속연수가 6개월이니까. 근데 올해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올해 기회여에 나오면. 어차피 이거 생략되기 때문에 그냥 총급여액 20%만 곱하면 돼요. 1년치 일해도. 1년치 일해도 어차피 이거 12분의 1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냥 급여의 20% 곱하면 돼요. 급여의 20% 곱하면 돼요. 올해 나온다면 오히려 쉬운 해예요. 쉬운 해. 그래서 한도가 퇴직소득,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한도액을 빼면 그게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에서 이제 한도액을 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 수달이 몇 번 필요해요. 퇴직소득. 그쵸? 한 3번 정도 풀어봐야지 이제 내 거다. 이제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굉장히 좀 이제 낯선 규정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금 계좌로부터의 연금 수령 한도에 이거 어제 풀었죠. 어제 풀었는데 요 이출문제까지는 국세청 예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설을 어떻게 달았었냐면 요 지금 책처럼 단 건데 문제 제일 위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111페이지의 3점 자료를 봐보시면 양가로 2에 김국세 씨는 08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5년간 나누어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11 빼기 6으로 시작했죠. 11 빼기 6으로 시작했죠.
근데 이제 언제 이제 수령했냐면 세 번째 줄에 20년 초부터 수령하는 조건의 계약이다란 말이 이 문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때 남아있던 그 국세청 예규가 계약 시점부터 계약 받기로 한 시점부터 수령하던 거다라는 이제 예규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방식대로 풀었었지만 이제 그게 삭제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재부 해석으로 풀어야 되긴 해요. 근데 이때까지 출제여도는 분명히 요거였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이때까지는 11 빼기 n차 그리고 평가액이 얼마냐면요. 평가액은 여기 있네. 다섯 번째 줄에 6,500 있잖아요. 6,500 그리고 120% 이렇게 구하는 한도액 문제에서 계약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한 12년 정도 내고 그때부터 수령하겠습니다라고 애초에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럼 그 계약에 따라서 기산연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첫 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출제는 아마 이렇게라고 보여요. 계약이란 말을 붙인 거 보면.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삭제됐으니까 기재부 해석으로 푼다면 55세 요건과 5년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되는 게 이제 남아있는 제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08년부터 5년간 해야 되냐? 지금 이연퇴직 소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연퇴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5년간의 경과 후 인출할 것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55세 이후 인출할 것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를 봤더니 왼쪽에 김국세 씨가 65세죠. 55세 되는 시점이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 20년부터 10년 전이면 지금 2010에 일단 55세 됐죠. 근데 이제 08년에 가입했고 5년 뒤면 13년이죠. 13년. 그죠? 13년부터 이 사람 요건 충족하죠. 5년도 지났고 55세도 지났잖아요. 55세 시점은 10년도였으니까. 그래서 13년부터 6 이렇게 세는 거예요. 7, 8, 9, 10 하면 빵 돼요. 빵. 빵. 0 돼요. 0. 그래서 답이 0이에요. 사실은 0. 그렇게 푼다면. 근데 요 당시에 출제 의도는 분명히 요거였을 거다. 0으로 출제하지 않고. 근데 이제 현행 기재부 해석으로 푼다면 0이에요. 이 문제에선 0. 그래서 보수적으로 답안지를 쓴다면 두 가지를 그냥 답을 쓰세요. 이거는 두 가지 답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기상연차를 뭐로 했을 땐 0, 기상연차를 뭐로 했을 땐 요. 이렇게 하면 아마 출제위원도 그래 얘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네구나.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하나 넘어가 보시면 다시 물음 3번에 퇴직소득 한도 초과의 해답이 4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 금액과 16년 후 소득세 규정에 따른 취득소득 과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4천이다. 그 총급여액의 4천은 깔고 시작해야 돼요. 총급여액의 4천 깔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었으니까 4천 깔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와보시면요. 다시 아까 양가로 4번부터 보시면 당연히 기본급 4,800 들어가고요. 상여는 19년분 200만을 제외한 1,800만 들어가고요. 동그라미 3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동그라미 4번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500은 퇴사한 후에 지급받은 금액이니까 지금 퇴사 시점을 기점으로 근로기간 중에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 퇴사 후에 받은 금액은 이제 기타 소득 이렇게 이제 열거가 돼 있죠. 근데 연 500까지 비과세기 때문에 사건 순서대로 먼저 앞쪽 소득에서 500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500을 먼저 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2, 기타 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5. 그래서 비과세 규정 500만 원은 근로소득부터 먼저 다 빼시면 돼요. 그래서 200만 원. 요것도 좀 이제 첫 해 나온 포인트예요. 이 시험의 첫 해 나온 포인트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얘도 까먹으면 안 돼요.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이거 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환산급여라는 걸 이제 도입했는데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요 내용을. 얘는 조문 좀 따라가 볼까요? 이 조문 좀 따라가 보세요. 조세법령에서 소득세법 들어오시고요. 쭉쭉 내려가 보시면 48조에 퇴직소득 공제 쪽으로 가보세요. 48조에 퇴직소득 공제 쪽으로 와보세요. 제 48조의 퇴직소득 공제로 여기 와보시면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에 의한 퇴직소득 금액에서 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래요, 먼저. 그래서 1호로 잠깐 눈을 돌려보시면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근속연수 공제라는 혜택을 먼저 해줘요. 근속연수 공제라는 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먼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차곡차곡 수험적인 느낌으로 정리해보면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이런 걸 빼줘야 돼요. 근데 이건 문제에서 이제 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굳이 한 개만 기억한다면 근속연수 공제를 구할 때도 괄호에 이제 다시 위에 윗조문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이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봐서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을 요 금액이죠. 근속연수를 공제한 금액을 이제 근속연수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나누래요. 근속연수로 나누래요. 그리고 12를 곱하래요. 12. 이 곱한 금액의 명칭이 괄호에 환산급여예요. 환산급여. 됐죠? 환산급여. 거기서 제2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호를 가보면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걸 환산급여 공제라고 부를게요. 환산급여 공제. 그럼 이게 퇴직소득 과표가 나와요. 퇴직소득 과표.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산식을 취지를 말씀드리면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는 그냥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속 2단 거에 따른 공제 혜택이고요. 요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느낌. 이게 헷갈려요. 이게. 제가 아까 직장공제 초과 반영에서도 봤듯이 연분연수법 일단 적용을 해요. 일단 연분연수법의 논리는 똑같아요. 연으로 나누고 연으로 곱한다. 근속연수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곱한다인데 이 퇴직금이 어떻게 형성된 거라 그랬죠? 한 달치 급여가 일한 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 500만 원씩 10년 일한 사람이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겠죠. 그죠? 한 달치 급여가 그냥 500만 원이 쭉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500만 원이었대요. 그럼 1년 일하면 500만 원의 퇴직금 적립되고 10년 일하면 10년 적립되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퇴직금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5천만 원. 거기 5천만 원에서 근속연수 공제는 빼주고요. 일단 근속연수로 나눠야지만 1년치 소득이 되는 거죠. 1년치 소득이 되는 거죠. 1년치 소득. 저게 10년치 소득이니까 지금 10년치 퇴직금이니까 근속연수로 나눠야지만 1년치 퇴직금이 되잖아요. 1년치 퇴직금. 근데 퇴직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달치 월급이라 그랬죠. 한 달치 월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세율 곱할 때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기본세율이 부과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는 거예요. 이 12자가 12개월이에요, 사실. 한 달치 월급에 12를 곱해버리면 1년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적정세율인 기본세율 6에서 42가 부과되는 논리예요. 그래서 얘는 연분연수법 앞에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수법이라고 불려요. 12배수 환산 연분연수법.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이 퇴직금은요 한 달치 월급의 근속연수를 곱한 거예요. 그럼 다시 1년치 소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근속연수를 나누시고요. 그럼 이게 1년 한 달치 월급이 됐죠. 한 달치 월급 근속연수 한 달치 월급 됐잖아요. 거기에 다시 11을 곱하니까 1년치 소득이 된 것이다. 1년치 소득. 거기에 환산급여 공제 혜택 주고요. 장기 형성된 소득이니까 이거 혜택 주고요. 이제 과표가 되면 과표에서 세율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요 반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반대 작업은 쉬워요.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시고요. 1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분연수법. 근데 12배수 따라간다. 왜냐면 퇴직금이 한 달치 재원이니까 12로 환산한 게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거다. 1년치 소득으로 환산. 그래야지만 적정세율인 기본세율에 부합하는 소득이 돼서 다른 소득자와도 과세형평이 맞는다라는 논리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왼쪽에 816 받았잖아요. 816. 근데 4천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었으니까 4천을 빼야겠죠, 일단.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4천 있었다는 문제 가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속연수는 구하면은 얼마가 그냥 나와. 이거 숫자 때려넣으면 돼요. 책에 지금 공제표가 안 주어져서 조금 좀 아쉽지만 400만 원이 나오나 봐요. 400만 원. 요게 이 사람 아까 10년치 일했잖아요. 10년치. 그죠? 10년 일했죠. 10년. 10년 일했잖아요. 이거는 월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연으로 나눈다면 연분연수법. 10년으로 나누면 1년치 월급이 된 거예요. 1년에 한 달치 월급, 한 달치 월급. 근데 금액이 숫자가 너무 커서 안 맞죠. 공감이 안 되지만 임원이어서 그래. 지금 임원이어서 문제여서. 네, 이렇게 10까지 나눈 게 한 달치 월급. 거기에 그러면은 이게 대충 얼마가 나오죠? 한 7억 뭐 5천에서 나누기 10을 했으니까 7,500이 됐잖아요. 이게 한 달치 월급이 한 달치 월급 사실은. 근데 지금 숫자 너무 커서 공감이 안 되는 거. 한 달에 7,500 받으면은 거의 진짜 이건이죠. 그래서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1년치 소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에 맞는 환산급여 공제 때리면 과표가 나오고 산출세까지 물어봤으면 적정세율 곱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연속연수 곱하고 12로 나누고. 근데 이 문제는 과표까지 물어봤지만 산출세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작년까지는 막 몇 년도 이전분은 막 80% 20%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이제 일몰돼서 없어졌잖아요. 더 쉬워졌어요. 더 쉬워졌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까먹었어도 얘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얘는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2차 생애라면 맞춰야 돼요. 시험장 나오면. 게다가 얘랑 지금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추세가 많아요. 왜냐면 이 문제도 한도 초과액을 4천으로 줬다라는 건 물음이 틀려도 물음 3은 맞아야 된다라는 이제 출제위원의 배려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얇고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음 4번 보시면요. 연금 수령 한도액도 1600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을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쪽 넘어가셔서 1111페이지에 일단 공적연금 쉬우니까 풀어보시고요. 사적연금만 구해보면 지금 08년에 가입했고요. 5천만 원 납입했는데 이 중 1,000만 원에 대해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못 받았대요. 그럼 재원이 총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다음에 2연 퇴직소득,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영에서 얻은 운영수익 이렇게 연금계좌에 총 이런 재원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인출 순서를 법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과세 제외가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것이 좋아요. 과세되는 것들을 뒤늦게 해놔야지만 이연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과세되는 걸 늦게 해놔야지만 이제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연금 수령은 혜택 차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세를 뒤늦게 하자. 그래서 이 재원은 처음 빠져나가고 늦게 빠져나가면 어차피 과세 제외니까 빨리 빼버리고 과세되는 것들을 뒤에 놓자라는 게 인출 순서예요. 그럼 얘도 과세고 얘도 과세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세율이 높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란 말이에요. 무조건 분리과세. 근데 얘는 1200만 원 이하면 분리, 1200 초과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많이 되는 것들을 나중에 인출하는 것을 순서를 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인출 순서가. 근데 지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대요. 1,000만 원. 그리고 연금계좌는 20년 초부터 수령하고요. 개시 신청했고요.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은 6,500이래요. 6,500. 그리고 김국세 씨는 의료 목적으로 8 인출했고요. 기말까지 2,200을 인출해서 총 3,000만 원 인출한 거죠. 총 3,000을 인출했어요. 총 3,000을. 800 플러스 2,200, 3,000 인출했어요. 그럼 이연 퇴직소득은 지금 자료에서 안 보이고 세액공제가 1,000이고 평가액이 6이면 공제받은 거와 운영수익의 재원이 5다라고 추정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한도가 아까 이제 연금 수령 한도가
문제에서 1600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이거 처음으로 출제한 건데 의료비 목적이 있어서 그래. 의료 목적. 근데 날짜를 잘 보세요. 의료 목적 나면 날짜를 잘 보세요. 날짜 인출 순서로 빠져요. 1월 10일에 의료 목적 뺐고 나머지는 2200은 기말까지 인출했죠. 그럼 의료 목적이 먼저 빠졌잖아요. 그럼 의료 목적 날짜 순서로 가서 가지고요. 의료비 8이 먼저 계좌에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00을 뺐는데 2200 중에서 16은 연금 수령이고 그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수령으로 봐서 과세 소득을 달리하겠다라고 법은 정해놨어요. 얘 의료 목적은 뭐죠? 무조건 연금소득. 어제 배웠죠 이건. 무조건 연금소득. 얘는 금액 요건 따지고 55세 5년 다 무시하고 그냥 의료 목적이라면 연금 수령이라는 혜택을 줘요. 의료 목적에는 연금 수령 혜택을 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 연금 수령이고요. 얘도 연금 수령이고요. 얘만 외수령이에요. 얘만 외수령.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하시다. 의료비를 나중에 뺐잖아요. 이렇게 뒤로 빼세요. 의료비를 나중에 뺐잖아요. 이렇게 뒤로 빼세요. 날짜별로. 그래서 의료비 목적이 800만 원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가는지 여기서 나가는지 법은 아까 과세 이연대로 순서로 해놨고 1000만 원 중에서 800이 나간 것이다. 그럼 1000 중에서 8을 뺐으니까 2만 남아있죠. 이제 재원이 2만 남아있죠. 그럼 2에서 요 한도 재원 2가 나간 것이다. 그럼 나머지 1400은 요 5500에서 인출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외수령은 1000만 원은 이미 다 빠졌고 여기서 600이 수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출수사를 정해놓은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 연금 수령이니까 연금 소득이고요. 무조건 분리가세요. 무조건 분리가세요. 요 세액공제는요. 죄송해요. 무조건 분리가세구나. 과세 제외죠.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으로 받았으니까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그 다음에 요 1400은요. 공제받고 운영받은 수익으로 연금 수령했으니까 연금 소득인데 1200만 원 초과하니까 이거 종합과세네요, 지금. 연금의 수령을 요 제외로 하면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근데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때리죠. 무조건 분리과세 때리죠. 이거 원천지수율 몇 프로에 참고로? 15%. 왜 15%예요? 이거 집어넣을 때 10이나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죠. 그 과세 15%예요. 과세 15%. 집어넣을 때 10이면 12 해야 되지만 그 국세청 그냥 맘이에요. 12, 15 공제받건 나중에 과세는 무조건 15다. 그래서 이 논리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은 1400만원. 얘는 과세 제외니까. 그 다음에 연금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은 요 600만원 넣으면 또 틀려요. 아까 근로소득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있었었어요. 직무발명보상은 아까 700, 500 이렇게 나눠받았고 퇴직 후에 받은 요 500만원까지 넣으셔야 돼요. 이것도 원천징수 20% 돼요. 원천징수 20% 되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 금액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랑 6 또한 11이 정답이었고 굉장히 어려웠던 소득세 문제예요. 이렇게 자료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알면서도 틀린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범위수로 나갈게요.